저는 오래전 이 영상을 보고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를 마친 뒤 사무실도 정리했고 제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곧바로 나타날 겁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조던 피터슨 교수의 강의 내용을 통해 그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장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뇌에 어떠한 손상이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집안에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쌓여 있어요. 박스도 수백 개 있고요. 그중 하나를 열어보면 펜, 오래된 여권, 바늘, 돈, 동물 사체, 먼지 등 상상 이상의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박스들 수백 개가 집안에 쌓여 있고 집안은 혼돈 그 자체이죠. 정리나 질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만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체의 모습일까요? 이들 마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정리하는 게 쉽다면 정리부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더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침대 아래 청소를 먼저 하고 침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류 정리 등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확히 뭘 정리하고 있는 건가? 나의 객관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존재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칼 융이 이런 말을 했고 불교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합에서는 당신과 당신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어차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오랜 불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그의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세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존재의 영역의 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왜 굳이 내가 발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같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래 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도 크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치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은 거짓이에요. 사실 누구나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방식이어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고통이란 것은 안고 있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 더 좋다 여겨지는 것 중 하나예요.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 주변의 불필요한 고통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을 살피고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 보고 고치세요. 지금 방에 있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일종의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이 방을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책상 위엔 널브러진 서류들이 거슬릴 수 있고 저걸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 6개월 넘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먼지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엉켜있는 케이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것저것 눈에 보일 겁니다. 저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방을 정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심리상담이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면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를 고치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것을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아침을 먹는 등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들이 여러분 인생의 50%는 차지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렸어요. 제대로 틀렸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계산만 조금 해보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넓게 펼쳐진 자신의 영역에 있는 수백 가지 문제를 고쳐나갑니다. 이제 쓰레기도 현저히 줄었고 발에 밟히는 것들도 많이 치웠어요. 이제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고 그 상태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뻗어져 나가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제가 방 청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분 동안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이 집을 더 좋게 만들어 볼 건데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점들이 미친 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생각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것에 목표를 두면 물론 진정성 있는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현실에 대한 초점을 바뀌게 되거든요. 애초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꾸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둘러싼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누구나 한 번씩 본 영상일 거예요. 검은 팀 사이에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고 흰 팀도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동안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그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목표하는 것만 보인다는 것에 제대로 된 예시죠. 한 가지에만 몰입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또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목표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나의 현실 세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것을 목표하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변수와 예외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목표하는 바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 확인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할까?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선뜻 도전하기엔 굉장히 두렵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나누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조언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뼈 때리는 조언이 될 겁니다.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해야죠. 당신의 능력 이상의 영원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비참한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더 비참해질 뿐 아니라 나이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아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걸 추구한다는 게 사치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는 건 사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건 당신의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결코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희생이 수반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 등 책임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할게요. 이러한 책임은 이미 선택한 것이고 한순간에 모두 버려두고 떠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무모한 결정이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직업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무도 날 고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력서를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사회성 기르는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려 한다면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천직을 발견하거나 소명의식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다음은 당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인가요? 배움은 어떤 식으로 얻나요? 그 능력을 얻었을 때 당신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하면 그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로 가는 길에 배움을 얻기 때문에 목표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일해왔는데요. 이분들과 만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걸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와 다른 걸 찾아야 합니다. 이미 직장이 있다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해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요즘 시대에는 항상 탈출 경로를 계획해 놔야 합니다. 탈출 경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탈출 경로가 없다면 탈출을 못할 것이고 탈출을 못하면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면 협상이 불가능하고 협상을 못하면 당신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마 오래전부터 늘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의미 없는 삶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다른 의미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만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같이 있을 땐 즐거운데 막상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공허함.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 자주 느꼈던 경험과 감정이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데 친구를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싫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운가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얻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를 잃는다고요? 글쎄요. 당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바라지 않는 친구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10년 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나요? 물론 친구를 잃을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지금의 친구들도 변화를 원하게 되고 함께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그런 가능성을 크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직을 하려면 인터뷰를 해야 하잖아요. 500개의 이력서를 뿌리고 499번의 거절을 당해야 하죠. 인터뷰 실력도 늘려야 할 것이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왜 두려운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직장을 10년도 넘게 더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더 끔찍할까요? 만약 지금 지옥 같은 곳에 있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냥 숨어버릴 수도 있지만 위험과 마주치기가 두려워 모든 걸 안개 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없다고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동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동하냐고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침묵을 지키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상담해주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광경은 며칠 동안 설거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접시들,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거실, 냉장고 속에 유효기간이 한참은 지난 썩은 음식들, 집에 들어가자마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삶을 갉아먹게 되는 더 큰 문제가 똑똑히 보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정리하고 치워나가야 하죠.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모여 더 큰 문제로 번지고 결국 다투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는 당신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테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그 문제가 당신을 진짜 괴롭게 하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왜 괴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당신의 가치관과 크게 벗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비록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룩말 이야기에 대해 아시나요? 인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얼룩말에는 줄무늬가 있죠. 사람들은 그게 위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런데 2초 정도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다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을 하고 있는 건 사자 같은 동물들이에요. 사자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금색을 띠고 있잖아요. 반면 얼룩말은 검은색, 흰색 줄무늬를 띠고 있어서 2-3km 멀리서도 얼룩말은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And zebras are black and white, so you can see a zebra 5 miles away. It's like there's a zebra, it's black and white. 그래서 위장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죠. 생물학자들이 어느 날 얼룩말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얼룩말들은 늘 떼를 지어 다니죠. 야생에서 얼룩말 혼자 다니는 건 보기 힘들어요.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처럼 얼룩말도 떼를 지어 다닙니다. 대구 같은 물고기도 떼를 지어 다니는데 떼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이며 그 높이는 10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대구는 2천만 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떼를 지어 다녔어요. 대구떼 자체를 전부 없애면 대구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구 한 마리를 그저 물에 풀어놓고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어요. 그건 마치 사람을 벌판에 풀어놓고 알아서 번식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떼가 없으면 대구는 사라져요. 대구떼를 갑자기 만들 수도 없어요. 얼룩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룩말 혼자 있는 건 보지 못합니다. 대신 얼룩말 떼를 보죠. 학자들이 얼룩말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 마리를 보고 글로 적고 다시 고개를 들고 보면 어떤 얼룩말을 보고 있었는지 도통 알기가 어려워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룩말의 위장은 얼룩말이 떼 안에 있을 때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얼룩말의 줄무늬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파리가 그 줄무늬를 싫어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진화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특정 얼룩말 한 마리를 그 떼에서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You're looking at the zebras, trying to study a zebra, and you look at the zebra and you make some notes and you look up and you think, oh Christ, which zebra was I looking at? And the answer to that is you don't know because the camouflage is against the herd. 얼룩말의 위장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얼룩말 한 마리를 얼룩말 떼에서 구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얼룩말 한 마리만을 연구하기 위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얼룩말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빨간 페인트를 얼룩말의 허벅지에 칠하거나 귀에 표식을 하죠. And then you stand back and you think, hey, I'm pretty smart. Now I'm going to watch that zebra.
그런데 이제 얼룩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사자와 같이 사냥을 하는 포식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사자는 사냥을 계획하기 전에 얼룩말 한 마리를 걸러내야 하는데요. 얼룩말 떼를 사냥할 수는 없잖아요. 한 마리만을 구별해내야 해요. 만약 절뚝거리는 얼룩말이 있다면 그런 녀석을 골라낼 겁니다. 약한 동물이 희생되는 것이 단순히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자들도 건강하고 맛있는 얼룩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강하고 맛있는 얼룩말들은 모두 똑같이 생겨서 하나만 골라내기가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새끼 얼룩말이나 작고 약하고 부상을 입은 얼룩말은 다른 얼룩말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자들이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얼룩말을 사냥합니다. And so the rule for human beings is keep your damn stripes on so the lions don't get you. And I'm telling you, man, if you want to remember one thing from my class about human motivation, that's a good thing to learn.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색을 띠면서 자신을 때 속에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의 중간에 위치하려고 하죠. 물고기 떼를 봐도 그래요. 가장 크고 건강하고 똑똑한 물고기는 그 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미끼라 부릅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늘 가운데에 위치하려고 움직입니다. 때가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 사람들도 같이 가운데로 위치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래야 테두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포식자들의 눈에 띄거나 먹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것을 더 원해요. People do not care about whether or not they succeed. They care about whether or not they fail. 신경성은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신경성은 너무 큰 위협을 받거나 아프기 싫어하는 특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엄청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현재 웰빙에 관한 척도가 여러 개 있는데요. 웰빙 척도를 보면 흔히 행복 척도라고도 표현됩니다. 이 척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희희낙낙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의미하는 건 불안하거나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웰빙 척도는 보통 정서적 안정감으로 측정됩니다. 신경성의 반대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고 그 방법 중 하나는 때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눈에 쉽게 띄면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냥감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사람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런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And if you're looking for people's fundamental motivation, that's it. It's they want to be invisible and they want to be left alone. 조던 피터슨 교수가 살면서 절대로 엮이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멀어지세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해 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높은 스탠다드로 유지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퇴보하거나 퇴행하고 있으면 내 뒤통수를 후려갈기면서 내가 나 자신을 모욕하고 있고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거거든요. 여기에는 진심이 담긴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잔인한 팩트이기도 할 겁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친구들을 주변에 둬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지 않다면 친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몰래 씁쓸한 마음을 품고 내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고 본인에게 어떤 더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서 나의 일을 덜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나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본인에게 어떤 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하찮게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몰래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멀어지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그게 최선일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참기만 한다는 것은 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나를 학대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나락을 조준하며 가고 있는 거죠. 밑바닥을 향해 강하게 가고 있으면서 씁쓸한 마음만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는 일마다 족족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여기로부터 거리를 둬야 해요. 인명구조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명구조원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 중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접근할 때는 발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밀고 동시에 양팔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뻗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당황해서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으면 진정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겁에 질려 날 붙잡으려 한다면 밀어내야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에 완전히 빠지면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전혀 도움되는 게 없죠. 구조하러 갔다가 같이 물에 빠지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진정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물에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가고 있으면 우린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꾸겠다, 이거 할 거고 이건 그만하겠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변명만 하면서 계속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마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지혜의 말들과 조언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낭비된 말들은 본인 말의 품위만 떨어뜨리는 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들을 멀리하는 게 그들을 돕는 방법 중 하나예요. 형제라고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나락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같이 할 수 없다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강하게 내려가고 있어서 자칫하면 나까지 죽을 수 있으니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친족관계가 끊길지언정 지금 가는 그 길은 너무 끔찍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신 차릴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십 차례 두들겨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어떤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극심한 내리막을 가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변한다는 건 기대해보기 어려워요. 상대방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늘 정당화하고 그들이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난 자비롭게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과 종종 엮이게 되는 겁니다. 상태가 심각한 누군가가 왜 본인이 고통받고 있는지 이야기할 때 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면서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서 당신이 틀렸다 말하기란 쉽지 않아요. 물론 이들의 이야기 중 절반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매몰차게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술 같은 겁니다. 수술,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최고의 모습만을 원하는 친구를 만든다는 건 잔인한 과정일 수 있어요. 나의 최고의 모습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런데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나의 여정을 지원해주지 않고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미덕을 벌하거나 더 나아가 실수에 대해 과하게 벌하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때는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는 게 맞아요. 그게 가족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운하게도 가족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어 차라리 가족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게 소통을 더 가능하게 만들기도 해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서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독이 되는 사람을 삶에서 없앤다는 개념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나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친구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끼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7일 잠재의식 훈련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